제가 오늘 준비한 연재는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련돼서 운영 중인 심장정지 레지스트리의 현황들에 관한 소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심장정지 레지스트리가 잘 운영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각국이 각자의 나라에 맞는 또 지역에 맞는 심장정지 레지스트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글로벌한 수준에서 보면 이제 미국 북미 지역의 미국을 중심으로 케어스, 그다음에 유럽의 유레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중심의 이제 페로스와 여러 나라의 내셔널 레지스트리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스웨덴, 일본, 덴마크 것과 그다음 우리나라 것도 조금 소개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중에서도 이제 regional variation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고 그 최근에 란셋 커미션 서든 카디악 데스 모임에서 발표한 그 미래 방향성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적인 의미의 CPR은 이제 1950년도부터 준비를 해와서 대략 1970년도 전후를 하면서부터 이런 ABC, 그런 인디비주얼 퍼포먼스를 좀 발전시키는 노력과 개념들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특히 잘 알고 있듯이 에어웨이 브리딩 서큘레이션이 그 환자를 심장마비 환자를 살리는데 이제 초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미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 이런 교육 방법이나 또 치료해야 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보급하고 이런 것도 이제 ACLS라든지 이렇게 발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리서스테이션은 그런 개별 환자에 대한 처치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를 이제 살리는 데 참여하는 모든 시스템 프로바이더들, 그러니까 일반인부터 디스패처, 또 1차 반응자, 또 파라메딕들, 또 의사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잘 체인을 만들 것인가도 중요해서 최근의 트렌드는 이런 시스템 퍼포먼스가 아웃컴을 바꾼 데 대단히 크다라는 게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체인 오브 서바이벌의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매저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러한 매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카디악 어레스트 레지스트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여러 공통된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또 과학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2015년에 이런 어떻게 카디악 어레스트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미팅들을 오스타인에서 하게 됐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제 논의했던 내용 중에 첫 번째 프로그램이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카디악 어레스트 레지스트를 잘 만들어야 그 시스템 퍼포먼스를 잘 측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 넘버 원 프로그램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잘 아시는 텔리폰 CPR, 하이 퍼포먼스 CPR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강조가 됐었고요. 뒤에 가보면 이제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CPR 레지스트리와 또 일반 시민들, 의료진들의 참여로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고 얼마나 사는지를 늘 그 지역사회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런 데이터들을 쉐어하고 공유해서 더 나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 플랜들을 짜도록 이렇게 리커멘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카디악 어레스트 레지스트리는 우리가 심폐소생의 기본적인 컴포넌트들이 잘 작동하는지를 평가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개선점을 발굴해내고 또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나침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큰 대륙적인 규모에서도 연구가 되고 또 지역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불균등하지만 계속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의 이제 케어스는 아틀란타 지역의 풀턴 카운티라는 데서 처음에 미국 CDC가 아주 적은 우리 돈으로 합치면 한 3, 4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파일럿 트라이얼을 이제 하게 되고 여기서 데이터가 잘 모인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갑니다. 현재는 약 1억 7,5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커버리지 하고 있다 그러고 33개 주는 주 단위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이게 2022년도 리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 14개 주에서는 몇 개 쉬운 한 개의 그런 지역이 참여를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EMS 에이전시 약 2,300개 에이전시 기관들 그리고 병원은 약 2,500개 병원인데 독특하게 여기는 이제 각각의 그 데이터 플랫폼을 참여하겠다는 곳이 정해지면 그곳에서는 EMS 에이전시에서 인풋을 하고
환자의 그 링크가 된 아이디가 병원에 연결되면 병원에서 자기네 또 그 추가로 연결된 일종의 이제 발룬티어 베이스의 레지스트리입니다. 근데 발룬티어 베이스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높은 수준의 데이터의 완성도와 그다음 피드백, 이 자료를 서로 비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독특한 운영 방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략 1년에 15만 명 정도, 2022년에서 1년에 15만 명 정도의 컬볼륨, 그러니까 이송 환자, 그 심정지 환자를 등록하고 있고요. 그 초기 2005년 파일럿하고 2006년 시작했을 때 아주 적었었는데 뭐 괄목상대할 만큼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4만 7천 명이라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 40% 정도가 바이스탠드 CPR을 받고 있고 앰뷸런스 리스판스 타임이 약 7.8분. 이게 미국 전체 1억 7,500만 명에서 발생한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피블레이션 AD를 사용한 게 한 11.3% 일반인들이 퍼블릭 AD죠. 그 다음에 서바이벌 투 어드미션, 병원에 입원해서 어쩌면 살아서 입원한 게 25%, 그 다음에 하이포서미아나 TTM, 그 타겟티드 템퍼러처 매니지먼트 하는 게 한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버롤하게는 이제 9.3%가 살아서 나가고 있고, 이 페이션트 데이터에서 그들 중에 한 80.5%는 CPC가 좋은 상태로 퇴원한다고 합니다. 뭐 주로 60대 연령이 중심을 이루고요. 성인에서는 82%가 이제 카디악 에티올로지, 프리즘드 카디악이고, 소아에서는 아시겠지만 42%는 카디악이지만 38%는 이제 리스퍼레이터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 프라이빗 플레이스 인 홈에서 72%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이제 매년 발표를 하고 해당 지역과 비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발슨 CPR 레이트가 일반 거주지에서는 한 36%, 널싱홈에서는 뭐 위트니스가 한 24%, 뭐 발슨 CPR 같은 경우에 퍼블릭으로 오면 많이 해서 뭐 어떤 퍼블릭 플레이스는 50% 정도가 일반적으로 발슨 CPR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리스판스 타임, 구급차가 최종 환자한테 도착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환자들의 서바이벌 찬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데, 전체적으로도 여기 12%에서 한 7.9% 떨어지고, 오스타인이라고 바이스텔 위트니스 샤카블리듬 그룹에서도 37%에서 20.5%까지 이렇게 생존율이 떨어지니까 EMS 리스판스 타임이 짧아지는 게 대단히 결정적인데, 이따 스웨덴 데이터를 보여주지만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중단하는 비율이 이제 미국의 경우는 44%이고요. 응급실에 와서 중단하고 사망 선언한 게 31%. 그러니까 전체 환자 중에 병원에 도착하지 않고 해결하는 게 한 44% 정도 되겠습니다. 입원하는 비율이 25%, 또 서바이벌 하는 게 9%, 그 중에 이제 뉴로직 리커버리가 되는 게 한 7.5%.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병원이나 기관들이 퀄리티 어슈런스하고 임프루먼트 하는 노력도 하게 되겠고, 동시에 이런 중요한 사회적인 아젠다가 되는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 지점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은 다인종 국가, 특히 이제 화이트와 블랙, 또 뭐 에이전 계열의 그런 인종적 차이가 사회 경제적 차이로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접근성, 액세서빌리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논문을 쓰는 것 같습니다. 커밀라 세슨이 발표했던 거에도 보면 로우 인컴 블랙 커뮤니티에 비해서 하이 인컴 화이트 커뮤니티는 이런 바이스탠더 CPR 받을 확률이 훨씬 높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성격이 나쁜 거냐, 뭔가 에듀케이션이 부족한 거냐, 지역사회의 컬처가 문제냐 등등 그 지역사회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인컴 수준이 올라갈 때 발생 CPR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흑인의 거주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생 CPR 레이트가 낮아지는 이런 그 리그레션 모델들도 이제 같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주제가 그때 발표하고 나서도 잘 해결이 안 되니까 10년 뒤에 또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닥터 차은이 이제 발표한 건데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홈하고 퍼블릭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은 이렇게 되고 화이트와 블랙은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발생 CPR 받는 비율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더라.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나고 개선도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고, 그런 것들 이제 생존율에도 흑인들이 백인에 비해서 훨씬 덜 살게 되는, 이제 이런 주제를 계속 뭐 모든
발생 장소, 플레이스 어디냐에 따라서 관계없이 생존율이 더 나쁘니까 이거에 대해 대책을 세우자, 이런 주제로 또 NEJM에서 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발적이지만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 참여하는 방식과 운영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게 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는 2009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우리 황성호 쌤이 우리 대한응급학회 이사장님 하실 때 우리 부산에서 아시아 응급학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2006년부터 논의는 좀 했었는데, 그래서 첫 시즌이 이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런 정도 되는 나라들이 모여서 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또 EMS에 치료를 받았던 CPR을 했던 환자들 케이스를 모아보자 해서 6만 6천 케이스를 좀 모았던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스 CPR 레이트가 10%에서 한 40%까지 되게 다양하고, 아시아는 또 서바이벌 레이트가 일부 좀 개발도상국가는 0%, 한 명도 못 사는 데도 있고 다양했다라는 거고, 대략적으로 굉장히 낮은 CPC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때 3개 지역 데이터를 가지고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비교적 다른 데보다 좀 높은 이렇게 성적을 좀 보여서 저희들도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생존율이 높진 않았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은 거였고, 싱가포르이 제일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됐냐 해가지고 그 뒤부터 그 나라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정부에도 여러 가지 개선을 내야 된다, 이래서 지금은 아주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후에는 그 다음에 디스패처 CPR 프로그램이 이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됐는데, 많은 나라들이 그걸 따라오질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 디스패처 CPR 프로그램을 임플리멘테이션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던 때나 않았던 지역과 베이직 패키지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디스패처 CPR 프로그램을 임플리멘테이션한 후에 어떻게 되는지와 컴프레hensive 패키지라고 해서 거기 아주 하이 인텐스한 그런 퀄리티 임프루먼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에 계신 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상황실 요원들에 대한 아주 데일리 그 상황실 녹음에 대한 리뷰라든지 이런 그런 상당히 고강도의 컴프레hensive 패키지를 이용했더니 어떻게 되나,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2018년까지 했고, 그래서 약 2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 중에 이제 자료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베이직 프로그램이라는 건 리소스가 적지만 텔레폰 CPR을 그 EMS 프로그램에다 인테그레이션 하는 정도까지이고, 컴프레hensive 패키지는 굉장히 레귤러한 퀄리티 어슈런스하고 에듀케이션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런 면에서 각각 그룹 내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율의 비포 앤 애프터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그룹과 비교했을 때, 컴프레hen스 그룹과 컨트롤 그룹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주목했던 거는 이게 컴프레hensive 프로그램을 넣어야 실제로 베이직이나 컨트롤하고 차이가 나고, 그 컴프레hensive한 퀄리티 어슈런스를 하지 않으면 상황실에서 아무리 전화 받고 심폐소생술 하세요라고 하더라도 실제 환자의 생존율에는 그닥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상황실에, 우리나라도 전국에 이제 17개 상황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실 내 교육 담당이라든지 또 질관리 담당들, 또 지도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유레카는 이제 나라가 되게 많고, 30 유럽연합 전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EU 그 유러피안 레지스트리 오브 카디악 어레스트에 참여한 나라들은 27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여기는 그 각각 나라별로는 레지스트리가 만들어진 나라가 북유럽 중심으로 다 돼 있습니다. 잉글랜드라든지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다 그런 데는 잘 돼 있고, 반면 좀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셔널 레지스트리가 없는 형식인데,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지역들을 뽑아서 27개 나라에 248개, 한 나라당 한 평균적으로 7개에서 8개 정도의 지역을 참여시켰습니다. 커버리지는 1억 7천만 명 정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달만 딱 2013년 10월달 한 달 데이터를 모아서 무슨 상태가 어떤지 서로 비교한 게 이제 요 그래프인데, 서로 RSS 레이트가 나라마다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고, 데이터는 한 1,600건 정도를 모았었습니다. 이게 첫 데이터고요. 그래서 서바이벌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또 그런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데, 오스타인 그룹, 그러니까 위트니스트 셔커블 리듬에서도 어떤 데는 네덜란드는 60%가 생존하는데
뭐 노르웨이, 루마니아 같은 데는 뭐 less than 10% 이렇게 생존하니까 그런 이제 지역 국가 간 유럽연합에 참여하는 국가 간의 그런 차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논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14년에 하고 3년이 지난 2017년에는 이제 조금 마음을 좀 넓게 가져가지고 2달을 모읍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모아서 37,000건이고, 나라는 한 개 나라가 더 늘어났고요. 1억 7천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37,000건을 가지고 쭉 분석을 했고, 생존율은 약 26%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파루스처럼 발센터 CPR 레이트가 굉장히 다이버스하고, 대략 에버리지는 58%, RSC는 33%, 서바이벌 투 디스차지는 8%니까 미국과 유럽이 대략 비슷한 정도의 생존율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버올 서바이벌은 오스타인 생존율이 아니고 그냥 인롤된 모든 환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에서 보면은 비슷하게 오버올 서바이벌이 높은 나라 네덜란드 한 20%, 뭐 그다음에 낮은 나라는 뭐 어딘지도 모르겠네요. 헝가리 뭐 이런 나라도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스타인 그룹에서는 뭐 60%, 덴마크 60%, 네덜란드 이제 45%인데 아까 얘기했던 나라들은 좀 작고, 그래서 이런 국가 간 차이들이 같은 그 대륙 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레카에서 이제 또 얘기했던 대로 2017년에 하고 나서 원래는 20년 정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뭐 바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다가 22년 작년에 다시 3개월, 이번에는 9월, 10월, 11월, 그래서 이거 다 완성하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봐, 한 12년 3년씩 해서 한 달씩 늘려가니까 한 36년 뒤에나 저 전수가 나오겠다 이제 이런 농담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 옆에 있는 건 프로포잘이고요. 이렇게 또 연구를 해보자라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를 잘 모으고 있고, 모아져서 지금 분석하고, 얼마 전에 모여서 미팅을 했는데 일부 결과들 발표를 한 걸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요레카하고 그다음 파로스하고 미국의 케어스 3개가 좀 대표적인 컨티넨탈 레지스트리니까 같이 모여서 발전 방향을 논의해서 2021년에 코로나 때인데 그때는 뭐 많이 못 모이고 온라인으로 해서 싱가포르이 주최한 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 가서 우스타인에서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아틀란타에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그런 OHCA 레지스트리의 지금 이 장점은 무엇이고 또 추가돼야 되는 변수는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좀 바꿔나가면 어떤 생존율이나 또 어떤 일반인들의 그런 CPR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제 그런 논의를 좀 주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 어렵게 미국이 이제 한 나라지만 주가 뭐 51개고 그런 서로 법이 다르고 이런 것처럼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서로 인터내셔널하게 데이터를 모으는 게 좀 어려운데, 국가별로는 아주 바람직한 데이터베이스를 오래전부터 이미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데 이제 스웨덴인데, 이번에 보셨을 게 있지만 유로피안 하트 저널에 22년에 실린 건데요. 여기는 이제 90년에 카디아크 어레스트 레지스트를 논치고,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아마 가장 오래된 레지스트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에 있는 모든 앰뷸런스 서비스 오르가나이제이션이 전부 2008년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모든 리서스테이션 어템프트 환자를 참여시켰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뭐 다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트렌드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생존율이 전체적으로 서바이벌이 올라간다. 2014년, 15년부터 사실상 더 이상 임프루먼트가 없다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서스테이션 사이언스에서 이런 아주 잘 사는 나라이고 발생 CPR이 굉장히 잘 되는 나라인데 불구하고 대략 오버올 서바이벌이 15% 정도 도달하면 이게 더 나가기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기술적 어떤 역량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그럼 어떤 부분에 새로운 프로그램과 어떤 부분에 전략들을 수립해야 되는지가 사실 나와야 되는 시점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연령에 따라서인데, 연령에 따라서 같은 그래프들을 보여주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 90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조금은 더 좋아졌지만 큰 진전은 없고, 되게 이제 젊은 연령에서 생존율이 많이 16%, 17%, 18% 이렇게 올라간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도 이제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 발선 스피어 레이트는 아주 수직 상승할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80%,
거의 90%까지 올라가니까 커뮤니티의 일반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가 주요 원인이라고 얘기했던 이스케믹 하트 디지나 이런 그 카디악 디지의 프로포션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대략 현재 한 65%까지 우리가 추정되는 의심 환자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커블 리듬도 잘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낮아져서 현재는 스웨덴도 한 20%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고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는 한 13%, 14% 정도 나오고 뭐 시애틀 같은 데도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20% 전후 이렇게 내려간 것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생존율의 그 상승 가능성이 높은 리듬이 훨씬 줄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이제 상당히 다른 저희들의 인터벤션 효과를 보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도 좀 재밌는 그림인데 time to CPR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에 많이 참여하게 되니까 첫 컴프레션 하는 데까지 그 call to CPR까지 시간이 무진장 줄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생존율을 높이는 노력도 했었죠. 근데 반대로 앰뷸런스 서비스의 그 리스폰스 타임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인 형태여서 그 구급차를 통해서 그 CPR을 제공하는 방식이 유효한가 이제 이런 문제들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 같은 경우도 지난 10년 동안 구급차를 엄청 늘리고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했는데 반응 시간이 그 구급차 늘어가는 속도보다 반응 시간 늘어가는 속도가 더 늦어지니까 결국 CPR을 통해서 환자를 살리는 게 구급대가 이펙티브 할 거냐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8분, 9분 이렇게 늦어지니까 환자는 이미 게임 아웃이 된 다음에 구급차 도착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어서 이제 이거를 대체하기 위한 이제 구급 차원에서 대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대안적인 모델들 뭐 드론도 띄워보려고 하고 뭐 오토바이도 보내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이 두 가지의 큰 차이 변화가 미래 이제 심폐소생술 생존율 향상에 결정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 갈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이웃나라 일본인데 그 알다시피 일본은 1998년에 우스타인 오사카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했지만 실제 우스타인 올 저펜이라고 모든 일본 전체로 확산된 건 2005년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시작을 했고 여긴 특이하게도 이제 소방에서만 데이터를 모으고 환자 이송한 후에 한 달 뒤에 전화를 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환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원먼스 서바이벌을 조사하는 걸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하스피탈 케어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있지 않은 그런 레지스트리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통해서 전체 일본 1억 3천만 명 인구에서 연간 이제 환자들 그 분석을 모여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대략 처음에 2005년 스타트한 것부터 2009년까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서큘레이션에 페이퍼를 실었었어요. 이 당시 보면 2009년 전체 일본 전체 이제 4.3% 정도의 굿CPC였는데 그때 이 밑에 있는 B는 이제 벤트럴 피브레이션 리듬일 때 한 20.6% 되었고 위에는 바이스터 위트니스일 때 4.3% 정도. 그러니까 모든 카디악 어레스트는 훨씬 더 아웃컴이 나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처음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알다시피 그 왕세자가 뭐 테니스 치다가 쓰러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무슨 자동심장 충격기가 없어서 그랬다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많은 AED를 이제 배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그 AED를 어떻게 배치했고 뭐가 바뀌게 됐는지에 관한 NEJM에 실렸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AED가 매년 늘어난 속도 뭐 9,900개에서 88,000개로 늘었다. 뭐 이런 거고 인구 10만 명당 몇 개가 배치됐다 해서 7개에서 69개까지 증가했고 카디악 어레스트는 10만 명당 50명, 55명쯤 발생하는데 뭐 그중에 뭐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더라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게 도도부현 프리펙처라고 하는데 그런 시도에 도마다 예를 들면 인구 지역 1km 제곱미터당 평방미터당 PAD가 몇 개씩 있는지 이렇게 데이터를 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걸 이제 보여주고 동시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개수가 다른 지역일수록 그런 time to shock 그러니까 컬랩스 후에 일반인이 PAD 샥을 주는 시간이 3.7분이었던 게 2.2분까지 낮아지니까
촘촘하게 AED를 많이 배치하면 환자의 생존에 꼭 필수적인 샥을 일찍 줄 수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2012년에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다시 2016년에 이제 전체 AED가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보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좀 다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AD를 샥을 받았던 환자의 비율인데 16.5%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환자는 아니고요. 바이스탠더 위트니스가 우스타인 파퓰레이션의 환자 중에서 한 16% 정도가 샥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준 거고, 그게 이제 연도별로 환자의 숫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 그 대략 200명 가까운 숫자가 2013년에 바이스탠더 그 디피브레이션으로 살리게 됐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덴마크는 2001년도에 론치를 했다 그러고요. 뭐 여기도 전체 모든 EMS 에이전시가 시작을 했고, 2007년도에는 덴마크가 이제 행정 체계 변경이 되면서 5개의 리전으로 나눠지면서 데이터베이스도 5개 리전이 각자 이제 만들어간 형태로 됐다고 합니다. 약간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된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벌트 호스피탈 디스차지가 쭉 증가하는 거, 옅은 그린 컬러죠. 쭉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30일 서바이벌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피브레이션 받는 환자의 숫자, 노란 바입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2016년을 경과하면서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수의 그 디피브레이션, 일반인에 의한 디피브레이션이 높게 되는데, 이제 이런 데이터 레지스트리는 이제 거짓말을 안 하니까 연도별로 쭉 추적을 했는데,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환자들이 자동심장 충격기 옆에서 쓰러지는 걸 연습을 한 것도 아닐 텐데, 이때 만들었던 이 나라의 가장 큰 프로그램은 First Responder AED 프로그램을 그 네이션와이드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1차 반응자들을 지정하고 그분들이 AED를 관리하게 하고 출동하게 하는 거를 아주 구조화시키면서 우리가 일반인이 사용하는 AED, 일본 모델은 일반인들한테 뿌려서 가까운 데서 쓰게 하는 거죠. 덴마크는 그걸 이제 1차 반응자들을 이렇게 그러한 역할을 좀 더 사회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1차 반응자들이 그런 자동심장 충격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First Responder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에 막 정의를 보면 400만 명이 First Responder인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우리 그 지역사회에 그런 1차 반응자라고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촘촘하게 결정하고, 그분들이 이런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한 지식, 능력,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뭐 서울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도 그 아파트 경비 선생님들을 다 조직해 가지고 뭐 그분들이 자동심장 충격기 가지고 뭐 집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렇게 열심히 이런 모델을 좀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번 저희 EMS 학회 때 들었습니다.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도 나라가 5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각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해봤더니 5개 주가 다 다르고, 뭐 당연히 캐피탈 리전은 모든 그런 생존율도 10만 명당 생존수도 되게 높고, 또 지방으로 가면 낮은데 제일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간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도 좀 보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좀 그 지방으로 갈수록 생존의 증가폭이 너무 둔화되고, 도심은 또 빠르게 되니까 그 생존 격차, 더 넓은 흐름으로는 건강 격차라고 하는 게, 이전에 차라리 우리가 다 같이 죽을 때는 낮았는데 이제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이런 격차가 큰 나라로 변했고,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 조사를 보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런 조사를 2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도 그 교육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 뭐 시골에 노인이 많이 살고 이런 걸로만 볼 문제가 아니고, 지방 정부와 또 이런 각 지방의 리서스테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저희가 이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아주 2017년에 나왔던 연구인데, 덴마크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우리처럼 건강보험 카드가 사회보장 카드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 또 고용보험 이런 모든 게 하나의 카드로 다 소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그 소셜 서비스 아이디와 이 심장마비 아이디를 붙여가지고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 아웃컴을 측정했는데, 1년 뒤에 이분들이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봤더니
직장에 복귀한 사람도 있고 널싱홈에 가 있고 브레인 데미지 상태에서 뭐 1년 사이에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30일 서바이벌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각각의 세부 비율들을 좀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자 수는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결국은 1년 동안의 그 리스크, 널싱홈에 가거나 이제 그 어떤 사망을 하거나 브레인 데미지가 생기거나 이럴 수 있는 리스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사망의 위험성이 커지는, 이걸 가지고 봤을 때 바이스탠더 디플레이션이 됐더니 널싱홈에도 안 가고 브레인 데미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반면에 그런 게 없었던 사람, 노 바이스탠더 CPR 한 사람들은 뭐 죽기도 하고 브레인 데미지. 이거는 이제 누굴 추적한 거냐면 카디악 어레스트 사람도 있지만 생존한 사람들을 추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이어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처음 이렇게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여기 보면은 그 30일 서바이벌 때 브레인 데미지의 비율, 또 널싱홈에 가는 비율, 또 사망하는 비율들이 연도가 진행할수록 전체적으로 검은색, 회색, 빨간색 다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시스템 전체가 좋아지니까 그런 널싱홈에 가거나 사망을 하거나 또 브레인 데미지로 디서빌리티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연도에 따라서 점차 줄어든다라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도 뭐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저희도 2006년에 처음 질병청에서 이제 펀딩을 했고, 구급차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를 병원의 의무 기록을 조사해서 아웃컴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이거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처음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뭐 얼마나 생존이 있었는지와, 그래서 스탠다드이즈 서바이벌 레이트를 이제 인구 표준화를 해가지고 이제 환자 표준화죠. 환자의 연령, 연도가 달라지면 환자의 구성 비율이 달라지니까 이런 비율들을 맞추고, 그랬더니 2.3%에서 같은 연령 같은 성일 때 3.6%까지는 좀 잘 사는구나. 근데 시군구를 봤더니 도시죠. 구는 도인데 3.6에서 5.3까지 갔고, 또 구는 0.5에서 0.8까지 갔다. 이거 보면서 이게 군 단위에서는 임프루먼트가 거의 없고, 시나 구 단위, 도시 지역에서 아웃컴이 좋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소방이 지방에 너무 지역이 없는 것도 있고, 또 병원도 그런 취약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전체적인 생존 곡선의 그 패러럴한 어떤 그 이퀄리티가 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17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오스타인 프로그램들 그때 논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 프로그램 중에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그 시작한 단계마다 우리가 좀씩 아웃컴이 달라진 게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레지스트는 좀 일찍 시작했고, 2008년에 CPR 그 트레이닝에 대한 것도 있었고, 굿사마리탄로, 그다음 스쿨 CPR은 2012년에 시작이 됐고요. 이런 시기에 따라서 그런 CPR 프로그램들이 임플리멘테이션 됐을 때 아웃컴에도 영향을 주는지 봤는데, 뭐 당연히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봤던 것 같고, 프리하스피탈 ROSC가 상당히 급격하게 좀 좋아졌고, 뭐 서바이벌도 좀 좋아졌고, 그다음에 굿 CPC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 소방청의 구조구급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1339가 119에 통합이 돼서 구급상황관리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조직이 심폐소생술 환자들에 대해서 조기에 응급처치를 의료지도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나라 2011년 서울, 2012년 전국에 CPR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여기서도 뭐 이렇게 디스패처 CPR이 전체적으로 CPR 레이트는 올라가고, 그 중에 디스패처 CPR 검은 반대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또 그냥 디스패처 CPR 없이 본인이 알아서 한 CPR은 비율이 낮았지만 전체적으로 좋아지더라. 그리고 이제 집에서 생긴 경우, 또 공공장소에 생긴 경우에 양쪽 다 비슷한데, 공공장소가 아무래도 본인이 심폐소생술을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집에서는 어레스트가 발생하면 가족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 이 상황실에서의 의료지도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언제입니까? 2014년 말에 가면 2년 만에 2012, 13, 14인데 30% 정도에서 시작할 때 한 50, 한 몇 %까지 이제 발생 CPR 레이트가 크게 올라갔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도 그런 그 지역들의
심장마비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여기는 너무 잘 사네, 여기는 뭐 엄청 좋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게 진짜냐 이런 서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심의 원인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베어리어블, 우리가 분모로 쓰는 게 무엇이고 분자로 쓰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분모를 쓰고 동일한 기준으로 분자를 써야 비율이라든지 그런 효과에 대한 측정치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 그 질문을 첫 번째 보낸 건 이제 미국에서 뭐 몇백억, 몇천억인가, 하여튼 그 락스타디라고 리서치 아웃컴 컨소시엄 스타디라고 미국의 12개 지역, 캐나다 2개인가요? 이렇게 이 대표자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 CPR에 관련된 수많은 이제 인터벤션 프로그램을 NIH에서 큰 돈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서로 데이터를 처음으로 크게 모아본 거예요. 케어스는 그 당시에 observation 스타디를 모으고 있었고, 여기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뭐 그람 니콜 있는 시애틀이라든지 또 뭐 이런 토론토라든지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니네 이게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걸 똑같은 대로 말하고 지금 자료를 모으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람 니콜이라는 분이 이제 조사를 해서 봤더니, 이런 많은 이제 인구는 2,100만 명을 커버하고 640개 스퀘어 마일이고, 그다음에 EMS 에이전시는 연구에 참여한 게 225개고 병원 한 270개가 참여를 했는데, 이걸 봤더니 발생률부터 보니까 심장마비 EMS 어세스트는 뭐냐면 치료를 했든 안 했든 현장에 가서 카디악 어레스트입니다라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확인하는 비율인데요. 봤더니 뭐 100명부터 오타와는 70명. 일단 발생 건수부터 좀 차이가 난다라는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해니 모탈리티도 다르게 날 거고, 케이스 레이트 모탈리티, 그다음에 서바이벌,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도대체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인시던스 레이트, 이거는 뭐냐면 EMS 트리티드입니다. 그러니까 구급차가 갔는데 미국은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나 일본하고 다르게 도착해서 에이 안 되겠네 그러면 그냥 끝내는, 그러면 EMS 어세스트,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는 받지만 non treated, 치료 안 하고 그냥 종결시키는 거니까, EMS treated가 인구 10만 명당 비슷한가 봤더니 뭐 오타와는 45명, 그러니까 가서 반은 그냥 영안실로 가시라고 한 거죠. 그런가 하면 달라스는 뭐 82%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ignore하고 있는 데이터가, 우리가 메저링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같은 정의와 같은 어떤 대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졌고, 그러니까 이 분모가 다른데 서바이벌 레이트를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16%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EMS 트리티드는 약 74% 정도였고, 높네요. 트리티도 많이 하고 생률도 높은 데긴 높은 데네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 좀 그람 니콜이 자기네 쪽 자랑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벤트과 피브레이션의 발생률도 다 다르고요. 어떤 데는 뭐 너무 낮고, 이게 환자가 종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기후 환경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레스트의 원인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리스판스 타임이 늦어지면, 구급 시스템이 나쁘면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고, 그러면 리듬을 체크하는 게 늦어지니까 피브레이션 리듬보다는 에이시스톨이 많아지니까 쇼커드 리듬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퍼센트 인스턴스 레이트도 그 환자의 내추럴한 특성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이걸 측정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구급차의 딜레이가 그런 것들을 만드니까 이 도대체 데이터를 서로 모을 수 있냐. 근데 인시던트 레이트가 시애틀만 이제 19%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리스판스하고 빨리 체크한 건지, 아니면 시애틀 사람들이 좋은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벤트과 피브레이션이 많이 생기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리포트들 가지고 이제 의심을 계속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도 계속 막 이어가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아웃컴을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서 측정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2006년부터 10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뭐 베리에이션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 애플 투 애플, 애플 투 오렌지. 우리가 애플과 애플을 비교하는 거냐, 애플과 오렌지를 비교하는 거냐. 도대체 답답해 죽겠다. 그러면서 애플끼리 모이자. 애플로 정확히 데피니션 한 것들끼리만 비교하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러 오스트레일리아, 우리나라, 한국, 대만, 그다음에 북유럽, 미국, 캐나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해봤더니 너무 글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안 보여가지고요. 근데 요지는 다 틀리더라. 그 데피니션도 틀리고 모으는 방식도 다르고 이러니까
이 뭐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겠냐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있던 다이슨이라는 분이 한 번 더 비교를 해보자. 정말로 그런지 해가지고 또 이제 비슷한 나라들 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자세히 이제 EMS 콜까지는 얼마나 걸리고 뭐 컴프레션은 어떻고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모아서 로 데이터를 모은 건 아니고요. 타입을 줘가지고 여기에 니네 나라 걸 채워라. 니네 데이터를 채워라. 이렇게 해서 같이 채워갖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타쿠 이와미가 1코라고 우리 전 세계 가이드라인 만든 1코에서 이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좀 표준화하는 거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TFT를 만들면서 그 밑에 이제 기쿠치라는 젊은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논문을 쓰시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들의 레지스트리를 다 모아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다 비슷합니다. 서로 다른 걸 측정하고 있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뭐 그거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뭐 하나 여기 조금 보면 뭐 예를 들면 나라마다 예를 들면 그 어디 있습니까? 에스티메이트, EMS 트리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데이터를 최종 아웃컴을 낼 때 EMS 어세스드로 할 거냐, EMS 트리트로 할 거냐. 그다음에 덴마크 같은 데서는 그냥 그 지역의 인구로 하자. 그냥 인구 100만 명당 심정지 생존율 이렇게 하자. 이런 제안도 하거든요. 그 누가 치료했고 안 했고 늦게 갔고 빨리 갔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인구 100만 명당 생존율로 계산하자. 인구 100만 명당 바이슨 CPR 레이트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일본, 우스타인 일본 자기네 나라 걸 막 97%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우리처럼 모두 다 CPR 하니까 심정지 막 115살 막 이런 분도 CPR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데려가니까 EMS 트리티드가 97%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가라는 논의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논지는 인구당 생존율, 인구당 발생률, 인구당 CPR 시행률, 인구당 디피블레이션율 뭐 이렇게 해서 환자가 중간에 드롭아웃이 어디서 되든지 관계없이 인구를 한번 표준화해서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도 논의를 했고 전 세계 인구의 표준 인구를 만들어서 각국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인구 특성을 고려해서 각 나라의 표준 인구 뭐 이런 이제 논의도 좀 하고 있어서 결론을 좀 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나왔던 데이터를 봤더니 뭐 노르웨이는 79% 바이슨 CPR 하고 있고 케어스는 46%, 한국은 어디 있나? 이거 저희 쪽 우리 서울 쪽 데이터 보냈던데 52%, 싱가포르 이렇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이렇지 않을 텐데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다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높고 유럽 나라들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좀 그 리저널 레지스트 좀 낮게 나오고 그래서 이 바이슨 CPR 레이트도 이게 어디까지를 한 걸로 할 거냐도 되게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올해 5월 달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그 1코에서 다시 한 번 또 그 뒤 팔로우를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자꾸 반복하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계속 대동소이합니다. 결론은 앞으로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 레지스트에 대해서 비교가 되게 중요한데 비교를 하려면 좀 컴페러블 파라미터를 데피니션을 좀 다시 좀 만들어 보자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EMS 트리티드 인스턴스가 이렇게 차이가 일본은 EMS 트리티드 다 치료하니까 소방청 지침이 다 치료하라고 하니까 여기는 97% 100 인구당 10만 명당이네요. 난 퍼센트인 줄 알았네. 10만 명당 100명, 우리는 10만 명당 50명 정도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바이슨 CPR 레이트도 이런 나라마다 다르게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전 세계 레지스트리의 좋은 장점 또 이걸 통해서 임프루먼트를 측정하고 역할들을 좀 보는데 그럼 퓨처 디렉션 한 10년 정도 뒤에는 어떤 부분이 심폐소생술의 좀 주요 포커스가 될 거냐 이거 한 2주 전인가요? 란셋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2021년에 그런 커미션을 구성을 해서 그 CPR 그 심폐소생술의 그 분야별 EMS 커뮤니티 그다음에 하스피탈 이런 전문가들과 또 역학자들 또 무슨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런 퓨처 디렉션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했는데 제가 몇 개 그림만 좀 보였는데 어쨌든 이벤트 전에 그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한 동안 그다음에 이벤트가 종결된 이후 그래서 이게 저희 응급의료진들이 주로 관여를 하고 이쪽이 심장내과나 예방학 하는 사람들이고 이쪽이 이제 심장이나 예방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프리벤션에 관련된 병리 또 이런 쪽 연구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든 카디악 데스 이 책임자가 이제
심장 전공하시는 프랑스의 선생님인데 거기서는 이제 그런 우리처럼 카디악 어레스트 말 대신 서든 카디악 데스라는 용어를 써서 그 중에 살아난 사람들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라고 하고 죽은 사람 이제 서든 카디악 데스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발생한 후에 바로 그냥 정리된 사람부터 중간에 치료하다가 정리된 사람 또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 이 다양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페이즈별로 데이터를 정량화하고 잘 조사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비해서 이 체인 오브 서바이벌에 우리가 그 그림 자체는 이렇게 동등하게 쓰지만 그러니까 아웃컴에 대한 이펙트 사이즈는 그런 그 빨리 신고하고 그다음에 바이스텐 CPR이나 디스패처 CPR 빨리 하는 거, 그다음 디피브레이션 주는 게 이게 그 체인의 그 효과, 생존에 대한 효과가 큰데 여러 지역마다 나라마다 돈을 쓰는 거는 구급차 그다음에 병원에 돈을 많이 쓰는 구조가 되니 이 부분이 그 전 세계적으로 변경돼서 임팩트가 큰 곳에 시스템을 잘 만드는 쪽으로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지적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좀 색다른 개념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바이스탠더, EMS, 하스피탈, 그다음 팔로업 케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이런 표현 맞는데 에버리지 케어를 한다는 걸 그때 토론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환자는 되게 원인도 다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적 형질, 특성들이 다르고 그다음에 카디악 어레스트가 유발되던 그 시점도 다르고 또 갖고 있는 질환도 다르고 이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인도 바이스텐 CPR하고 구급대도 똑같은 치료 그다음에 에피네프린 병원에 와도 고고 그다음에 입원에도 뭐 하이포스토미아 아니면 템퍼러처 매니지먼트 이게 너무 동일하니까 과연 미래에도 이렇게 되겠냐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마도 퍼스널라이즈 케어 우리로 치면 이제 정밀 의료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같은데 맞춤형 치료로 갈 것이다. 인디비주얼 인포메이션들이 모아지고 그 인포메이션이 일반인이 치료할 때부터 그다음 구급대가 치료할 때도 이 사람이 어떤 리스크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생존에 또 질병력은 무엇인지 이런 걸 기반으로 치료의 전략과 접근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퍼스널라이즈 케어를 하게 되면 생존율이 이만큼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 특히 그 퍼스널라이즈 케어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EMS 프로바이더들 또 하스피탈 케어 또 리해빌리테이션 케어 쪽에 갈수록 그런 임팩트가 더 있겠다 이런 전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가장 혜택을 볼 게 리서세이션 사이언스다라는 이제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환자가 예비적인 그런 환자가 되기 전에 그런 리스크를 가진 환자들 일반인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쓰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주변에 퍼스트 리스폰더를 액티베이션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통해서 적정 치료에 대한 서포트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CPR 할 때도 예전에는 혼자 막 땀 흘리면서 했는데 우리가 커넥티드가 돼 있으니까 그런 비디오 CPR 어시스턴트도 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심폐소생술의 그런 그 기술적 요소에 급격한 혁신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레지스트리에 수용하고 반영을 해서 이펙트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뭐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카디악 오톱시인데요. 이것도 되게 강력한 문제 제기인데 우리가 오톱시를 전신을 다 하는데 실제로 심장이 멎어지는 일련의 과정의 연구를 위해서 범세계적으로 카디악 오톱시를 뭐 법제화하고 진행하자 이제 이런 제안입니다. 카디악 오톱시는 전신에 대한 오톱시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 그냥 심장만 자세히 보고 거기서 구조적인 거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티슈 뽑아가지고 혹시 유전 형질이나 이런 것도 보고 등등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중에 그런 우리 차경철 교수님 PI로 하고 있는 그런 카디악 어레스트의 그 에티올로지를 규명하는 연구인데 생각을 좀 못했는데 그런 뭐 과감하게 돌아가시면은 바로 뭐 우리가 오톱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뭐 아주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 제기를 됐다 말씀드리고요. 대략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2004년 캐럴스, 2009년 파로스, 2014년부터 3년마다 이렇게 띄엄띄엄 이제 유레카 이렇게 해가지고 컨티넨탈 레벨의 그런 레지스트리가 좀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아웃컴은 좋아지고 있고 그런 개별적인 심폐소생술의 개별적인 요소들과 더불어서 시스템 팩터들에 대한 연구들과 또 그걸 임프루브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아주 선진국 나라들의 그런 레지스트리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그 나라의 내셔널 스트래티지하고 헬스 폴리시, 그다음에 특히 이제 EMS의 발달 과정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게 대부분 나라에서 나오는 현상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볼 수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저 질병청 과제 가지고 그 건강보험 자료 연계시키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처럼 이제 다른 사회 소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것들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리에이션은 되게 꺾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개선이 어렵지만 데피니션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A가 A다 뭐 이렇게 데피니션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메저먼트 언제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고, 그다음 페이션트 셀렉션, 그러니까 EMS 어세스로 할 거냐, 전 인구에서 발생을 볼 거냐, 트리티드 한 거로 볼 거냐,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정의들을 이제 디파인해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결국 환자가 발생해서 생존하고 사망하는 일련의 과정, 그 어떤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팩터들은 그런 레지스트에서 어떻게 반영해서 넣을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이제 픽스드 베어리블, 이런 것들이 랜덤한 베어리블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레지스트가 만들어지는 게 좀 어떤 베리에이션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미래 전략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